네,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과 함께 선거 판세를 살펴보는 시간 캠프 대 캠프 시작합니다. 네, 김조국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장성호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부 단장 두 분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투표하셨습니까? 예, 전 투표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일찍 했습니다. 혹시 못할까 봐.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사전투표가 첫날 마무리가 됐는데 보니까 역대 가장 높다고 해요. 19.58%입니다. 근데 이번 사전투표가 평일에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사전투표가 높은 게 그 뭐 시대 뭐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의 참정권,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진보층 같은 경우가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좀 젊은 층들과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사전 투표에 많이 나오는 양상인데 예. 투표율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선거가 성격이 과거와 다르게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라 내란 이후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12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6월 3일인가 6개월 동안 내란 상태에서 또 고통받았던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정부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투표 강도가 좀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투표 강도가 높으면 뭐 태풍이 불어도 혹한이 와도 투표하십니다. 그런 분들. 응징 투표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자기의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잘못된 행위를 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예. 이런 성격 탓인지 몰라도 근데 광범위하게 선거 참여 캠페인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오늘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으니까 거의 100명의 국민 중에 20분 정도가 나와서 그러게요. 투표한 양상이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내일까지 투표를 해서 40%의 벽을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번 투표율기는 매우 높은데 그 투표율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각 당의 견해는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내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거기에 따른 응징의 투표가 지금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예. 제외 국민 투표도 이번에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비율이요. 네. 저 사전 투표율 높은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유권자들의 발동, 심리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네. 지금 우리 헌정 질서가 상당히 위태롭지 않습니까? 어쨌건 뭐 계엄을 났던 대통령이 파면이 됐던 아니면 민주당 일당 독재 국회가 지금 나라를 온통 혼란스럽게 만들던 예. 어차피 응징 투표는 맞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내란 심판이다 그러는데 예. 내란 심판은 아직 내란죄가 형성이 아직 안 돼 있고 법원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적인 심판은 일단 이루어졌고 예. 그렇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응징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심판은 보수와 진보가 결집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첫째 날에 17.57에서 오늘은 19.58, 2.01% 네. 포인트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860만 명이 지금 이제 투표를 했는데 제가 민주당과 달리 저는 우리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의 일당 독재 국회에 대한 예. 견제 심리가 발동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모든 것이 다 거부권 없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하면서 보수 일각에서는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그런 것도 상당히 선거 부정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제일 먼저 투표를 오늘 오전에 했고 예. 그리고 투표를 많이 지금 나온다는 것은 진보 계열 유권자도 나오지만 보수도 마찬가지로 예. 빨리 가서 투표를 해서 이 나라가 제대로 가게 견제와 균형에 있는 그런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 권력으로 의회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심리 발동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진영에 따라서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들어오면 예, 진영에 따라서 두 분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사전투표 첫날이었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를 이겨내고 내란을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 잘못된 결과를 빚어낸 내란 세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또 강력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투표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투표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제도를 개선하고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찬성하는데 만약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먼저 투표를 한 겁니다. 아직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우리 동탄 주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젊게 바꾸겠습니다. 네, 20대 대선 당시 사전 투표율이 36.93%였는데 이때보다 높은 투표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40%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어떤 세대, 어떤 지역에서 좀 이런 바람이 불어올까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수도권이 가장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대거 투표에 나오시게 된다면 투표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수준이니까 아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본투표 때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추세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보다 2.01%가 올랐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40%를 돌파하거나 아니 40%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나오셨다고 볼 수 있는 사전 투표에 그러면 이번 선거를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가 기존 선거랑 좀 다른 게 있다. 이제 비교할 수 있다면 언제냐면 19대 대선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대선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30, 40대보다 20대 투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적어도 더 오래 살아야 될 20대가 소위 이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파면을 당하고 헌정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서 20대가 우리가 좀 나가면 세상이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거 나왔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대선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럼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주권자로서 20대가 가장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나라는 더 민주적인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 30대들이 대거 만약에 투표에 나와주시게 된다면 마의 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80%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럼 80% 정도가 넘어선다면 적어도 국민들의 압도적인 분들이 나와서 투표하셨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면 매우 큰 정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주권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 6월 3일 8시가 지나면 그 상황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내일 사전 투표율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난번에 36.93 오늘 뭐 나올 사람은 다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내일 할 사람이 오늘 할 사람이 오늘 못한 사람이 내일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80% 정도는 오늘 나오지 않았을까. 뭐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고 금요일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지난 대선이 77.1%였었는데 이번은 마찬가지로 TV 토론을 보면은 거의 뭐 정책 토론보다도 여러 가지 과거사 각 후보에 대한 스토리 그런 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물론 계엄도 있고 대통령의 파면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줄탄핵도 있고 무도한 입법도 있고 그리고 예산 삭감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은 국민들이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치인가 그래서 국회를 폭파하고 싶다 그런 유권자들이 국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통령을 정말 와서 뽑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대선은 미래의 지향 투표입니다. 과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대통령은 탄핵되고 그러면 총선은 심판 선거인데 대선은 미래 지향 투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응징 투표면 상당히 더 많이 나올 건데 정치적인 실망감, 무관심증이 상당히 많았다고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 이번 투표 36.93%는 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투표율도 지난 대선 때 77%였는데 이거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화면을 보십시오. 각 후보들이라든가 TV 토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것들이 다 들었을 때 예. 아, 저런 분이 지도자가 되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표하기 싫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는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런 분이 그 한 분이에요? 아니면 그 여러 그 후보자들 다 그건 이제 말씀하시는 유권자에 거예요? 따라서 한 분일 수도 있고 세 분일 수도 있고 그래요? 네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선은 뭐 미래 투표라고 하고 총선은 회고적 투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근데 그 조기 선거라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래 투표가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미래투표인 거죠. 예. 과거에 내란을 일으킨 세력을 예. 다시는 어떤 대통령의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 좋은 미래를 만드는 거니까 아, 누가 그런 뭐라고 식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래투표군요. 국민들 예. 같은 경우는 투표를 통해서 응징한다는 건 더 좋은 세상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예. 앞으로 다시는 어떤 사람도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예. 내란을 일으켜서 영구적으로 집권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버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 되게 미래지향적인 투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예.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일당 독재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일당 독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석 누가 줬습니까? 국민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아니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 잘했으면 민주당한테 의석을 주셨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이전에 윤석열 정부가 왜 2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예를 들어 외면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 하나 이제 행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느냐? 행정부 저희가 뭐 강탈합니까? 국민들이 뽑아서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들이 뽑아서 대통령 만들어 주시고 국민들이 뽑아서 민주당 다수당 만들어 주면 그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인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상식적인 룰을 깬 게 윤석열 정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상식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다면 이건 미래투표인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어간다면 그 김문수 후보는 이 상황에서 총통 같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총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개헌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년 단축 개헌을 대선 주자 나왔을 때 공약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그걸 쏙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4년 연임을 한다고 또 예, 그럽니다. 그래서 4년 연임을 하면 그리고 지금 뭐 방금 말씀을 하신 게 그 국민이 준 180석을 쓰는데 그게 무슨 독재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난번 의석수로는 그렇게 줬지만 득표수로는 50대 50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보수층이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선거 소선거구의 그런 약점으로 인해서 예. 그런 표의 등가성이 해체되는 잘못 해석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대화 타협이지 않습니까? 보수와 진보라든가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대화 타협적인 그런 것을 해서 국민의힘과 타협한 게 있습니까? 무조건 뭐 전 상임위가 다 민주당 상임위로 해가지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루 안에 저기 본회의까지 올리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독재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국민들이 이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모아보겠습니다. 네. 그 하나만요. 민주당이 아마 득표를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거는 확인을 네. 제가 안 해봐서 확실하지가 않네요. 네. 이재명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가 네. 어제 밤인가요? 오늘 새벽인가요? 국회에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후보 찾으러 갔는데 천하람 의원실 앞에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 가서 보지 못하고 온 거잖아요. 그럼 단일화는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됐으면 이제 완전히 그 마무리가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마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6월 2일까지는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단일화를 열어놓고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예. 뭐 국민의힘 후보지만 지금 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까지 지금 같이 지금 연합 공동정부를 만들기로 합의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과거의 민주당까지도 다 포함하고 물론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물론 네. 그것의 상대가 뭐 여러 가지 예. 타협할 수 있고 서로 상식선에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전직 대표였고 그리고 나가서 같은 정강정책 TV 토론에서 보더라도 예. 국민의힘과 지금 개혁신당과 뭐 다른 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 같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강이라든가 철학,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할 때처럼 그렇게 마지막까지 기다린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2002년도에 노정 단일화 할 때 정몽준 후보가 마지막에 단일화를 파기하고 예. 집에 집거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배를 눌러도 예. 열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절실함을 보여주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준석 후보 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집으로보다도 예. 어제 김문수 후보가 부산하고 대구 유세가 있었기 예, 때문에 막 비행기로 올라와서 예. 당사에 와 보니까 마침 이준석 후보가 국회에 있다. 네. 그래가지고 소식을 들었고. 네, 소식 들어서 당연히 윤재옥 선대본부장하고 예. 여러분이 같이 간 겁니다. 가서 우리 정말 허심탄회하게 단일화를 해서 마지막 오늘 사전 선거일이니까 마지막 한번 해보자. 예. 그랬는데 핸드폰도 꺼놓고 그냥 예.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헛탕쳤습니다. 이준석 후보한테 연락을 못한 상황에서 일단은 간 거잖아요. 아니 그죠? 본인은 거기- 핸드폰을 꺼놓으니까. 그러니까 예. 네. 거기 있겠거니 하고 가고. 예. 예. 근데 왜 그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결국 단일화할 것이다, 내란 세력 합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준석 후보는 부정 선거론을 믿었던 분답게 또 다시 망상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또 강하게 또 비판을 해요. 이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망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박수도 두 개가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이준석 후보가 나는 절대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매달리는 모습인가요? 음. 뭐 제가 볼 때는 물밑 대화도 있는 거란 얘기들이 기사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두 후보가 직접적인 담판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꾸준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단일화에 예.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단일화에 대한 논의에 대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일화가 안 됐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예. 제 질문은요. 네네. 왜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계속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결국에 후보직 포기하고 김문수 단일화로 내란, 부패, 갈라치기 연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왜 계속 이런 언급을 아니, 하는 지금 것인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회관도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쌍방간에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예. 한쪽은 아닐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후보는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명태균 씨랑 또 통화하잖아요.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단일화 얘기는 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기자가 거기서 물어봤죠. 양두구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돼요. 단일화를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훼손하는 거예요. 아니 후보로 나올지 끝까지 갈지 안 갈지를 모르는 상황이면 예.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확히 입장을 밝히셔야 돼요. 아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본인이 여론조사상 한 10%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 사전투표에서 5% 정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순 계산을 한다면. 네네. 그럼 그 5%가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그냥 사표화돼 버리는 예.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참정권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계속 지금 국민의힘은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 참정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훼손하는 일들 계속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빨리 명확하게 입장을 정해라. 그것을 정하는 것만이 국민의 참정권들을 그나마 훼손하는 것을 적게라도 막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이고 내심 이번 선거를 대선으로 바라보고 있나 국민의힘이나 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당권 장악을 위한 사전선거 운동 같은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행위 자체는 대선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참정권들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후보로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둘은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이후에 어떤 보수 진영의 새로운 재편 과정에서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이번 국민의힘 대선이 아니고 국민의힘 당권을 위한 그 경쟁이라 그런 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모독입니다. 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씁니까? 왜 모독입니까? 이런 왜 당권을 지금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대선에서 낙마하면 뭐 이재명 후보한테 패배하면 그럼 당권 도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엄연하게 예.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데 개혁신당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왜 당권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밀당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공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좀 단일화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자강론과 또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당선이다 하는 이준석 후보 사표론을 기조로 한 여론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사표론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퇴행적 정치라고 지적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것은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아야 되는 역사적인 소명이 있다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혹시 이 단일화 효과가 저도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냥 가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금 그 장남 문제로도 상당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보수의 정당에 의젓함으로써 그 사표를 우리가 끌어올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그런 말로 표현을 안 해도 이제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미 몇 시간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이미 어려울 것 같다. 예. 다만 큰 정당, 보수 정당으로서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책, 좋은 정책은 그걸 우리가 집권하면 그것을 우리가 포함시켜서 실현시켜 주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데 다만 정치는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루 전 6월 2일 날 네. 이준석 후보가 난 여기에서 수답하고 나를 찍는 표심은 알아서 판단하세요. 나는 국민의힘도 그리고 국민의힘과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 예. 그냥 사퇴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의 어떤 선택을 미리 예견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 마지막 하루 전에 사퇴해도 그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보수를 책임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해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이제는 예.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오지 않아도 없어도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오지 않는다. 그러면 1대1로 가기 때문에 사표 방지 심리가 있어서 이재명이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 후보한테 이것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김문수 후보한테 올 것이다. 표를 줘서 예. 이재명 후보한테 대항할 수 있게 그렇게 국민이 단일화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이런 자강론 대 사표론 이런 메시지 전략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빨리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6월 3일 이전에 단일화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상 단일화 끝났다고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어느 분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투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투표가 벌어지지 않고 있다면야 뭐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 투표 와중에서 한쪽에서는 6월 3일까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참정권, 선택권 자체가 제약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측면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조기 대선에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다면 사전투표 이전에 단일화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진행된 다음에 단일화가 되면 솔직히 단일화에서 1인도 된 분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만 안 된 분 표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단일화 같은 경우는 패배를 전제로 하는 단일화가 된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거 같이 6월 3일까지 기다리려고 하시는가?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예를 들면 사실이 아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경선에 패배한 다음에 먹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운동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있다가 막판에 와서야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의 이름도 달리지 않은 2번을 가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이게 김문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야? 아니면 본인을 위한 운동이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나중에 그래도 다 입고 이름도 외쳤죠. 예. 그러니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내부를 잘 정리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 외부에서 그런 사안들을 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민주당뿐만 해야 되지 국민의힘까지 과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 운동 저도 김문수 이름 없는 거 지금 입고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되고 마지막 등록 하루 전에
저 당의 지도부에서 김문수를 후보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름 있는 인수에 대한 게 많이 없었다면서요, 초반에. 없어서 지금도 저는 그거 있고 하고 있고 예. 왜냐하면 미처 우리가 그걸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이틀 선거를 못한 겁니다. 예. 첫째 날도 플랜카드 못 걸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날도 유세차도 없었고 예. 그렇게 해서 급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이름이 없다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예. 그것을 한동훈 후보 본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얘기 네. 많이 이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겠죠. 네, 이런 가운데 이준석 후보의 TV 토론 발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던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증을 위한 질문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후보의 좀 해명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제가 볼 때 사과는 깔끔하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국민들이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몽령이라고 얘기해요. 국민이 다 봤는데도 2시간 만에 끝난 거 아니냐? 아무 일도 없지 않은 거 아니냐?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켜봤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이유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을 듣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하는 얘기는 가족을 검증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섞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판을 당하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가족을 검증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도 저는 되게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TV 전파가 방영되는 과정에서 그런 발언들을 하고 난 다음에 고개 숙여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다시 또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무슨 댓글을 순화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근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떤 댓글을 어떻게 순화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얘기하는 건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설명을 하고 얘기해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얘기한 게 진리입니까? 사법적 판단이 나와야 이게 진리인 거죠. 전 그래서 매우 제가 볼 때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말한 거는 그 또 인터넷 언론에서 사법적 판단 나온 거를 뭐 증명하면서 올려서 그거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얘기한 이게 거더라고요.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예. 거죠. 그렇죠. 지난 대선에서도 이미 다 나와서 맞습니다. 공격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검증을 받아서 사과까지 했어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사과까지 했는데 거기 다시 들고 나온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본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뭐 일일이 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본인 입으로 뭐라 그랬냐? 연좌제가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21년 7월 2일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징역 3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스스로가 이준석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가 한 얘기에 따르는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며칠 상황만 보더라도 본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비판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이재명 가족의 과거에 이미 다 공격을 했었던 예.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선거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더 잘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쁜 거예요, 이런 게. 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 예. 지금 국민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진짜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런 예. 내용들을 묻는 게 아니라. 네, 이 후보의 좀 이런 해명이 설득이 되었을까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하겠죠. 진실을 말할 때는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사과를 했다 하지만 그때는 도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지금은 사과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그런 어떤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 정치를 보십시오. 이해창 후보 장남 병역 문제로 2번이나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가혹하게 검증을 했고 민주당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 대선 전부터 가혹하게 검증했고 지금도 검증하고 있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치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쓰리홍이라고 3명의 아들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역대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김현철 씨 소통령이라 하면서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타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문제, 물론 그것은 누구나 다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그거 있지만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물론 여성 혐오라든가 극단적인 언어 폭력 이런 것을 대선 토론장에서 쓰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뭐 고소 고발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거에 네. 대해서 법적인 그런 진실을 또 가려야 될 것이고 예. 도박 비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공수장에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라면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내가 몰랐다. 가족 문제지만 죄송하다.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얘기하면 갑자기 내란으로 둔갑시켜서 내란을 비판하고 내란 세력 비판하고 예. 후보 사퇴하라고 그렇게 하면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거두절미하고 사퇴하라고 그러면 예. 본인들 입장도 후보 입장에서 얘기해야지 선대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족 문제는 본인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중간에서요 이렇게 네. 그 네. 시선을 계속 마주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빠지고 두 분이 시선을 보면서 하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제가 시선을 차단하는 것 같아서. 뭐 시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검증하셔야죠 당연히. 검증하셔야 되는데 이건 사법적 판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검증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나와 있는 대로 그 상황입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낸 거니까 당연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벌금이 나왔겠죠.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미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 사과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어떤 걸 하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매번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하시면서 사과를 계속 요구하시는데 사과를 몇 번쯤 해야 아니, 사과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이준석 후보 그러면 개헌 문제도 그러면 지난번에 1년 단축 3년 개헌했는데 이번에도 그럼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런데 4년 연임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3년 때 사과한 거랑 지금 사과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 공당의 대표로서 후보로 나오기 때문에 이준석 개인이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 이준석 정당의 당원들이 질문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곧 국민이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라면 국민이 질문하면 리스닝 들어야 되고 그리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토론 때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답변했습니까? 시간이 지금 안 됐대.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백브리핑에 가서더라도 끝나고 기자들한테 그때 내가 이거 질문을 못했는데 내 자식 문제 지난번에 사과한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스테이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대상이. 그러면 국민들이 그때 사과한 걸 기억합니까? 저도 기억 못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대선 국면에 대해서 다시 국민한테 사과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할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까지 사과한 적 있습니까? 내란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 안 했는데 국민의힘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 적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지금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을 진두지휘했던 우두머리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잣대를 대라고 말씀하신다면 내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준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재명 후보는 자기 자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잣대를 가지고 설명 안 하다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요. 딱 네. 계속 4년 연임제 말씀하시는데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본인은 해당이 안 돼요. 본인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말씀하는지 모르겠고 4년 연임이 훨씬 더 제가 볼 땐 강력한 거예요. 중임은 한 번 했다 안 됐다 또 할 수 있는 건데 연임은 연달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왜 이걸 가지고 계속 비판하시는지 오히려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에 대해서 왜 사과하느냐. 내란죄가 있습니까? 근데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헌재에서 주제가 지금 너무 재판을 받고 터져서. 있습니다. 예. 헌재에서 지금 탄핵할 때 민주당이 내란죄 뺐지 않습니까? 그게 그럼 내란죄로 지금 헌재에서 판명된 건 아닙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내란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사법적인 질서가 진행돼 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비상계엄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만약에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 때 자기를 불렀다면 들어 누워서라도 말렸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내란죄에 대해서는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잘못되고 미안한 일이다.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얘기했는데 무조건 안 했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프레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좀 있대요. 시간 좀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본인이 대선 후보로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다른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들 앞에서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던 거 아닙니까? 본인만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사과 안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 핵심 지지층이 좋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계속 말씀 안 하시다가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오고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내란 우두머리라고 얘기되고 있는 전직 파면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질문했을 때마다 매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신 거예요. 내란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 위법적인 비상계엄 누가 진두지휘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그분에 대한 태도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진두지휘했던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진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자꾸만 말 반복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김문수 후보가 한 10번을 얘기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럼 그 팩트를 보시고 이렇게 해야지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걸 하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어떤 사실과 다른 아니 지금 김문수 후보가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비상계엄에 잘못되지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럼 중간에 시선을 차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방식을 좀 바꿔봤는데 약간 그 최근에 3번의 TV 토론과 비슷하게 한번 가보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망언집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상대 그 후보에 대한 망언이라는 그 이름을 따라서 모은 그런 그 책자 이른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이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혐오와 편견의 늪으로 가장 먼저 뛰어든 후보다 이렇게 해서 이준석 후보의 과거 망언집을 공개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되는 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을 계속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게 맞대응한 거 아니냐, 민주당이 맞대응하는 그 방법이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예요? 근데 뭐냐면 일관되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일관되게 보여줬던 어떤 선거운동 방식이나 지지층을 모으는 방식이 과거에 당대표에 나왔을 때도 젠더를 갈라치기 하거나 아니면 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지지층을 모으는 건데요. 이 방식들이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극우 정당들의 아주 유사한 방식들입니다. 그러니까 혐오 대상들을 명확히 지정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 혐오 대상을 공격하는 사람, 그 공격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기 지지층으로 모아서 그 혐오의 대상들을 배제하는 정치를 하는 이런 매우 안 좋은 극단적인 정치의 방식들이 있다. 그런 정치가 창궐하게 된다면 유럽처럼 극우적인 정당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그 이전에 했던 행태와 유사하게 며칠 전 TV 토론에서 다시 한번 매우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통해서 젠더 갈라치기라고 하는 본인이 과거에 보였던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는 망언집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혐오와 배제를 통해서 극우가 싹틀 수 있는 토양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정당이 그런 게이트키퍼로서 그런 나쁜 정치인들이 중앙부대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유럽이나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학자들도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거친 말들을 많이 이제 들어봐서요. 이런 망언집이 과연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이런 망언집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가 극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고 정당 그런 걸 전공했는데 수많은 정당이라든가 이념에서 스펙트럼을 연구를 해봐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세력이 극우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그러면 진보 좌파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평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런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정당도 국민적인 어떤 실용주의 정신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세계적인 정당의 지금 흐름은 극우적인 흐름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라든가 그런 극단주의로 가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AI 시대 이후에 그렇게 가는 것이 이제 맞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런 정당의 흐름적인 그런 것은 없고 단편적으로
말로 가지고 하는 것을 그것을 평가하면 안 된다. 이준석 후보가 망언집을 내놨는데 저는 그걸 못 읽어봤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봤던 이준석 후보가 어떤 망언을 했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TV 토론에서 뭐 극단적인 뭐 여성 혐오 발언이라든가 그것도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순환시켜서 이미 있었던 팩트에 기반해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뭐 여성을 하는 게 아니고 남성을 상대로 했다고 그렇게 이제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법정에서 이제 서로 다투면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다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이준석 후보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플렉시블하고 유연한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꼴통 보수라든가 그런 어떤 극우라든가 그리고 크게 그렇게 뭐 망언을 했다든가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크게 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상당히 스마트하고 플렉시블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될 세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이 먹은 우리 세대가 앞으로 괜찮으세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선거가 이제 시작된 상황에서 두 분이 치열하게 토론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네, 뜨거웠던 캠프 대 캠프. 오늘 장성우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부 단장, 김종욱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